명절 밥상에 달랑 이거 하나만 올려놓는다고? 대체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머니,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죠?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는 건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싫어. 왜 다들 싸우기만 해요? 명절인데 왜 다들 울고 소리 지르기만 하냐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달력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긴장과 분주함은 이미 추석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박영희는 부엌 창문을 열고 서늘한 바람을 들였다. 바람 사이로 희미한 흙냄새가 묻어들어왔다. 새벽녘 이웃이 마당을 쓸던 빗자루질 소리와 섞여 오래된 시골길의 정취를 풍겼다. 영희는 쌍화차를 우리기 위해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데워지기 전부터 은근히 번져오는 향은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 같았다. 이 차는 그녀가 혼자만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젊은 시절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던 날들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를 때면 이 쌍화차를 우려내곤 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손등에 주름이 늘어난 지금도 추석 아침은 늘 그렇게 시작되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차려지지 않은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빈 그릇들이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 정적 속에 묵묵히 놓여 있었다. 그 위에 곧 올라올 음식들은 화려할지도 모른다. 송편, 갈비찜, 나물, 전.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묵직한 바위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밥상이 차려지는 건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일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보이지 않는 말과 감정, 억눌린 한숨이 함께 오르곤 했다. 아직 해가 높지 않은 시각, 부엌은 잿빛 빛깔을 머금고 있었다. 창가에 걸린 레이스 커튼 너머로 햇살이 들었지만 그 빛은 어쩐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영희는 손끝으로 주전자 뚜껑을 매만졌다. 끓어오르는 물소리는 잊고 있던 기억들을 불러오는 신호 같았다. 어릴 적 추석,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새벽같이 일어나 솔잎을 씻고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던 손. 그 옆에서 바쁘게 부침개 뒤집던 자신의 젊은 모습도 따라 떠올랐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다. 명절은 여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그 무게를 짊어진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새삼스레 느껴졌다. 잠시 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손녀 다연의 맑은 목소리가 부엌까지 울려왔다. 할머니, 벌써 차 끓이는 거예요? 영희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따뜻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입술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다연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깔렸다. 부엌에는 물 끓는 소리와 쌍화차 향만이 자리를 채웠다. 이윽고 영희는 식탁 위에 찻잔을 하나 내려놓았다. 잔 속에서 쌍화잎이 천천히 물들어가며 투명한 빛깔이 서서히 황금빛으로 번졌다. 그 빛은 아름답고도 덧없었다. 마치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압축해 놓은 듯.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청명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은 흐린 구름이 걸려 있었다. 며느리 서미정이 곧 부엌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시작될 것이다. 말은 가볍게 오가겠지만 그 속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엉켜 있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 명절만큼은 아무 말하지 말자고. 그냥 흘려보내자고.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마치 오래 닫아둔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 듯 감춰왔던 어떤 것이 오늘은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예감이었다. 식탁 위의 빈 그릇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차갑고도 무겁게. 그리고 영희는 알 수 있었다.
올해의 밥상 위에는 음식만 오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또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녀의 중얼거림은 공기 속으로 흩어졌고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 가득 달큰하고도 묵직한 향이 퍼졌다. 국화 대신 오늘 영희가 고른 것은 쌍화차였다. 대추와 계피, 감초와 생강이 섞인 뜨거운 물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어딘가 눌리고 조여오는 기운이 감돌았다. 쌍화차는 원래 몸이 허하거나 피로할 때 마시는 차였다. 영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딱 맞는 차지. 허기진 건 배가 아니라 마음인데. 그때 방문이 덜컥 열리고 서미정이 들어왔다. 앞치마 끈을 급히 매던 그녀는 눈가에 미묘한 피로와 불만을 숨기지 못했다. 싱크대에 놓인 고기와 나물, 밀가루 반죽을 보자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세요? 요즘은 다 간단하게 하는 집도 많던데. 말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목소리 끝자락은 날이 서 있었다.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찻잔에 쌍화차를 따랐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두 사람 사이에 얇은 장막처럼 일었다. 미정은 이어서 말을 보탰다. 전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굳이 다 붙일 필요가 있나 싶네요. 몇 가지는 그냥 시장에서 사와도 되잖아요. 영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부드러움보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명절은 손맛이 남는 거다. 사온 음식으로는 그 마음을 전할 수가 없지. 짧은 대답 속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신념과 고집이 스며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다. 말을 삼킨 듯 입술을 꾹 다문 미정은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부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쌍화차 향은 더 짙어졌지만 그 향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벽처럼 가로막는 듯했다. 잠시 뒤 거실에서 손녀 다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할머니, 저 이거 뭐예요? 그 목소리는 맑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다. 다연은 작은 상자를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뚜껑이 닫힌 채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식탁 위에 빈 그릇들 사이에 그 상자가 놓이자 마치 낯선 그림자가 부엌에 드리워진 듯 공기가 변했다. 영희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쌍화차 잔에서 김이 흘러나와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 작은 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영희는 급히 상자를 치워버리려 했으나 미정의 눈이 먼저 그것을 붙들었다. 저게 뭐죠? 명절상에 올릴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쌍화차 향만이 부엌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모르게 명절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식탁 위의 상자는 여전히 닫힌 채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나무 상자일 뿐이었지만 영희의 시선은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 마치 뚜껑을 열면 세월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영희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쌍화차 잔을 입술에 댔다. 따뜻해야 할 차는 벌써 미적지근해져 있었다. 입안으로 스며드는 맛은 오래전의 기억을 불러왔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영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추석은 큰 시험대였다. 그녀는 15살도 채 되지 않아 시집을 와야 했고 어린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며 울음을 삼켜야 했다. 시어머니의 엄한 눈초리 아래 잘못 하나라도 보이면 꾸중이 쏟아졌다. 그때는 명절이 축제가 아니라 전쟁 같았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영희는 웃었다. 아직 젊고 순진했기에 가족을 지킨다는 말에 희생을 당연시했다. 그 희생이 사랑과 존경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늘 바깥일에 치여 집안에는 무심했고 아이들은 영희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며느리를 맞이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시집살이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는 달라야지 다짐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은 사람을 비슷한 자리에 세워두었다. 며느리 미정과의 관계는 결코 부드럽지 않았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 한마디조차 어긋났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부엌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명절 특집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 소리조차 공허하게 울렸다. 미정은 여전히 상자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저 상자 예전에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장롱 속에 있던 거 아닌가요? 영희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차잔이 덜컥거렸다. 그냥 오래된 물건일 뿐이다. 명절이랑은 상관없어. 그러나 그 대답은 어색하게 흔들렸다. 미정의 눈빛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그녀는 차마 더 묻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부엌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대충 푼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들 또 무슨 얘기예요? 아침부터 목소리가 날카롭네. 말은 중재하려는 듯 했지만 오히려 무책임한 투였다. 영희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얘는 어쩜 아버지를 닮아 이렇게 눈치만 보고 서 있을까? 아들은 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랬듯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는 대신 모른 척하는데 익숙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 쌍화차 잔을 내려놓으며 영희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 시집살이로 시작해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그리고 자식들조차 고마움을 모른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밥상머리의 긴장이라니. 허무함과 회한이 차가운 바람처럼 영희의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누구보다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집안의 뿌리를, 밥상의 전통을, 그리고 자신이 숨겨온 그 비밀마저도. 식탁 위의 상자는 말없이 놓여 있었다.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가족들의 시선과 감정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과거는 곧 이 집의 현재를 뒤흔들게 될 터였다. 영희는 억지로 손녀에게 미소를 건넸다. 다연아, 그건 그냥 옛날 물건이야.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어린 다연의 눈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 순간 영희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안의 명절은 이제 예전처럼 음식과 웃음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밥상 위에는 결국 오래 묻어둔 자신의 그림자까지 올라오게 되리라는 것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 날카로웠다. 식탁 위에 놓인 나무 상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존재감은 커졌다. 마치 그 상자가 부엌의 공기 전체를 조종하는 듯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했다. 영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쌍화차 잔을 새로 준비하며 음식 재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손끝은 자꾸만 떨렸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상자가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무겁게 자리 잡았다. 할머니, 이거 안 열어봐요? 안에 뭐가 있지? 순수한 목소리는 칼날처럼 영희의 마음을 찔렀다. 그 순간 영희는 다급히 상자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뚜껑을 닫아두려던 손길이 어쩐지 느려졌다. 세월의 무게와 비밀의 무게가
한꺼번에 손끝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그냥 오래된 물건이다. 장난감 같은 거야.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은 금세 굳어졌다. 미정이 다가왔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어딘가 낯설었다. 어머니, 그 상자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장롱 깊숙한 데 있던 거 아닌가요? 왜 오늘 식탁에 올라와 있죠?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분명 의심이 섞여 있었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뱉어야 할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모두 삼켜버렸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덜 위험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작은 틈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서리 한쪽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종이 끝에 적힌 단어 하나 준. 그 글씨를 본 순간 영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준호가 뒤늦게 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피곤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뭐야, 왜 다들 그렇게 심각해? 그의 시선도 결국 상자에 닿았다. 그러나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주머니에 휴대폰을 밀어 넣었다. 그 회피적인 태도가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켰다. 식탁은 음식 준비가 한창이어야 했지만 정작 위에 놓인 건 반죽도 고기도 아니었다. 상자 하나가 모든 대화를 빼앗아가고 있었다. 그때 다연이 손을 뻗어 상자를 덥석 열어버렸다. 뚜껑이 삐걱이며 열리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영희가 있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고 품에 안긴 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는 놀랍도록 지금의 준호와 닮아 있었다. 순간 부엌 안공기는 얼어붙었다. 이게 뭐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준호의 눈빛은 얼떨떨했고 영희는 얼굴빛을 잃었다. 밥상 위에 음식 대신 올라온 것은 오래된 비밀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명절의 풍경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부엌에는 정적이 흘렀다. 열린 상자 속에서 나온 사진과 편지는 마치 집안 공기마저 삼켜버린 듯 무겁게 자리를 지켰다. 밥상은 음식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각이었으나 위에는 차갑게 바랜 과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영희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사진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미정의 눈은 그것을 또렷이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오래 묵혀온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날카로움이 번졌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여기 있는 남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또 누구예요? 영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말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왔다. 준호가 사진을 힐끗 보고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냥 옛날 사진이잖아. 별거 아니야.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불안정한 억양은 오히려 사진이 단순한 과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다연은 눈치 없이 물었다. 아빠 어렸을 때 사진인가 봐. 아빠 맞죠? 어린 목소리는 순수했으나 어른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찔렀다. 영희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미정은 오래 참아온 말을 더는 억누르지 않았다. 제가 그동안 눈치 보면서 살았지만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겠네요. 명절만 되면 이렇게 전 부치고 국 끓이느라 허리가 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상한 사진까지 식탁에 올라와요? 정말 저는 이 집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마치 상자 속에 숨겨진 진실뿐 아니라 시집살이의 억울함, 명절 노동의 서러움,
시댁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영희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만해라. 오늘 같은 날에 괜한 소리 하지 말고. 괜한 소리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여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다 괜한 소리입니까? 숨길 게 없다면 당당히 말씀하세요. 저 사진 속 아이가 누구냐고요. 부엌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희극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이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식탁 위의 반죽은 굳어가고 불 위의 냄비는 끓어넘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영희는 손끝을 움켜쥐며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미정의 눈빛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한 인간으로 영희의 앞에 서 있었다. 준호는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손사래를 쳤다. 그만해, 제발. 명절날 이런 얘기 왜 해? 그냥 치워버리면 될 거 아냐? 그러나 그 말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미정은 날카롭게 대꾸했다. 아니,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피해만 다녀요? 어머니도 당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덮기만 하니까 제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부엌에 쌓여가던 긴장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부풀어 올랐다. 사진 한 장, 편지 한 묶음이 밥상머리의 공기를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갈등의 불씨가 아니었다. 영희는 알았다. 곧 이 집에는 숨겨왔던 진실이 불가피하게 드러나리라는 것을. 부엌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끓던 냄비에서 김이 솟구쳤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식탁 위 사진과 편지는 마치 제 발로 걸어 나온 유령처럼 모두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다. 영희는 손끝으로 사진을 덮으려 했지만 미정이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고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편지 몇 장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미정은 주워든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서툴지만 분명했다. 영희야, 아이는 잘 크고 있지?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자 나의 아이이기도 하다. 준호를 잘 부탁한다. 내가 곁에 있어줄 수 없어 미안하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내가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될까? 미정의 손끝이 굳어졌다. 눈빛이 영희를 향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 씨가 이 집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까?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손끝은 땀에 젖어 있었다. 다현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굴렸다.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린 목소리는 오히려 더 잔혹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숨을 삼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심한 순간 식탁 위에서 아이 손에 의해 폭로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만해라. 다 옛날 얘기다. 필요 없는 말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의 낯선 남자에게 붙들려 있었다. 옆에서 미정이 쏘아붙였다. 옛날 얘기라고요? 어머니, 이게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가족을 뿌리째 흔드는 얘기잖아요. 부엌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끓던 냄비가 넘쳐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호는 사진을 덥석 낚아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과 턱선, 웃음까지 거울을 보는 듯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이게 사실입니까? 영희는 말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다. 준호의 두 눈에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그의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탁 위의 음식 재료는 더 이상 향기로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게 썩은 듯 역겨웠다. 식탁 위에 오른 것은 이제 음식이 아니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혈연의 비밀이었다. 명절 밥상은 더 이상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지 않았다. 대신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는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라도 말씀하세요. 준호 씨가 정말 당신 아들이 아닌 겁니까? 영희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떨리며 쌍화차 잔이 흔들렸다. 뜨거운 차가 식탁 위로 흘러내렸지만 누구도 닦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숨겨왔던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엌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움직였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집안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영희의 침묵은 마치 낯선 손님처럼 식탁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명절 밥상은 아직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음식이 아닌 과거의 그림자였다. 준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사진이 쥐어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속에 닮은 얼굴이 모든 의심을 밀어내지 못하게 했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어릴 적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동네 친구들이 너 왜 아버지랑 안 닮았냐고 농담처럼 던지던 말, 학교에서 가끔 듣던 이상한 소문들, 그리고 어머니 영희가 가끔 깊은 한숨을 쉬던 밤들.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만 같았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속으로 외쳤다. 아니다, 아닐 거야. 이건 단지 오해일 뿐이야. 어머니가 설마. 그러나 편지 속 문장은 너무도 분명했다. 준호를 잘 부탁한다. 그 한 줄이 그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미정은 더는 참지 않았다. 그동안 눌려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제가 괜히 불편해한 게 아니었군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온 겁니까? 준호 씨한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덮어두고 살았다고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오랜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명절마다 허리 휘도록 음식을 만들고 시댁의 기대를 맞추려 애쓰면서도 정작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 그 모든 불만이 이제는 숨겨온 비밀이라는 불씨에 붙어 타올랐다. 이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숨이 막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실조차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집안이니 제가 여기서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영희는 손끝을 움켜쥐며 낮게 말했다. 그만해라. 지금 내가 뭘 알기나 하니? 내가 왜 이걸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분노와 억울함에 가까웠다. 세월 동안 자신이 홀로 감당해온 고통과 비밀을 며느리 앞에서 고백할 수는 없었다. 그건 자신의 존엄을 버리는 일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너는 내 편한 대로 말하지 마라. 이 집을 지킨 게 누군데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니?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그 떨림은 그녀의 말이 스스로도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다연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할머니, 그럼 아빠가 할머니 아들이 아니에요? 아빠가 누구 아들인데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모두의 가슴이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다. 영희는 손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아이에게는 답답함이었고 어른들에게는 더 깊은 절망이었다. 준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저 지금까지 누구 아들로 살아온 겁니까?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눈가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답이 아니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평생 믿어온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거실로 옮겨간 싸움은 곧 가족 전체의 균열로 번졌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꺼내는 신용을 했다. 이런 집안에서 더는 못 살아요. 숨겨진 진실을 덮으면서 며느리더러 웃으라고만 하고 전 이제 못하겠어요. 준호는 그런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손끝만 허공을 더듬었다. 그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내의 분노와 어머니의 침묵 사이에 갇혀 있었다. 영희는 홀로 부엌에 남았다. 쌍화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차 위에 떠오른 대추와 계피 조각은 마치 세월 속에서 흔적만 남은 자신의 인생 같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럴 수는 없어.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저 아이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버려.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균열은 되돌릴 수 없었다. 밥상은 아직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가족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식탁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상자와 사진은 치워지지 않은 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밥상 위에 오른 것은 세월의 짐이었고 숨겨온 진실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가족을 더 갈라놓을 불씨였다. 영희는 알아차렸다. 이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이 집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이 감춰온 마지막 이야기까지 드러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부엌의 공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식탁 위의 사진과 편지는 치워지지 않은 채 그 자체로 불씨가 되어 모두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다. 명절 준비로 풍성해야 할 공간은 이제 분노와 의심과 억눌린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미정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저는요, 이 집 들어와서 한 번도 숨을 편하게 쉰 적이 없어요. 명절만 되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음식 준비하느라 손이 부르트고 허리 아파도 꾹 참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비밀까지 제가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멈출 수 없었다. 그동안 누적된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삼켰던 말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튀어나왔다. 저는 며느리이지 하녀가 아닙니다. 왜 늘 당연하다는 듯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세요? 그리고 이 집안의 진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더러 이 집을 위해 살라고 합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기는 숨조차 막히는 듯했다. 박영희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식탁을 짚었다. 너는 몰라서 그런다.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나는 젊은 날부터 남편 하나 믿지 못하고 홀로 이 집을 지켜야 했다. 내가 지금 불평하는 그 음식, 그 밥상, 그게 없으면 이 집은 무너졌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억눌린 회한이 폭발한 눈물이었다. 나는 내 한 몸 다 버려서라도 이 집을 지키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나를 심판하겠다고?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니. 그녀의 절규는 부엌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박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너졌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보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뭐가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담긴 분노와 허탈감은 깊었다. 그는 평생을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삶 전체가 뒤흔들리고 있었다. 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자신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존재 같아요. 어머니, 제발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진실이 뭐냐고요? 그러나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만이 흘러내려 식탁을 적셨다. 다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싫어. 왜 다들 싸우기만 해요? 명절인데. 왜 다들 울고 소리 지르기만 하냐고요. 아이의 울음은 날카롭게 집안을 울렸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울음조차 달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울음이 각자의 상처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부엌은 이제 아수라장이었다. 끓던 냄비는 넘쳐 바닥에 흘러내렸고 전 부칠 기름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냈다. 쌍화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 대추와 계피 조각이 잔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명절의 상징들이 모두 뒤틀려 파국의 장면으로 변해 있었다. 미정은 주방문을 힘껏 열어젖혔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준호 씨, 당신도 이제 눈 뜨세요. 언제까지 어머니 뒤에 숨을 겁니까? 준호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허공만 더듬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절규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하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집을 지켜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절벽 끝에서 튀어나오는 메아리 같았다. 그 순간 영희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끝까지 숨기자. 그래야만 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더는 버틸 수 없다. 그 두 목소리가 부딪히며 그녀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결국 모두가 울부짖고 있었다. 며느리는 분노로, 아들은 혼란으로, 시어머니는 억눌린 회한으로, 손녀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그 울음과 절규가 뒤엉켜 집안을 가득 메웠다. 명절의 아침, 밥상은 아직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앞으로 드러날 더 큰 진실을 향한 서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엌의 폭풍은 아직 잦아들지 않았다. 냄비에서 넘친 국물은 바닥을 적셨고 기름 타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사진과 편지가 흩어져 있었고 그 주위로 어른 셋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다. 박영희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서미정은 눈에 눈물이 맺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을 잃지 않았다. 박준호는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연은 구석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다. 낯선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들어왔다. 서명자, 미정의 친정어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곧 상황의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걸음을 멈췄다.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이 집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명절 아침부터 대체 무슨 꼴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권위적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그녀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있었어요. 서명자의 시선이 곧바로 식탁 위 상자로 향했다. 편지와 사진. 그녀의 얼굴빛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리고 그 굳은 표정은 곧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서늘하게 변했다. 박영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명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오늘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서명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내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보네. 근데 이제 보니 오늘 오길 잘했구먼. 덮어놓은 게 터지는 걸 직접 봐야지. 그녀의 말은 불길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명자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오래된 슬픔이 번져 있었다. 이 사진 나도 알아. 저 남자 내가 알던 사람이야. 영희 씨, 당신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이지? 그 남자, 그에 다 얽혀 있는 거잖아. 순간 부엌은 숨조차 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준호가 놀란 눈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왜 이런 얘기를?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여기서 함부로 얘기해. 그러나 서명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다 알아. 당신이 그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운 것도, 그게 당신의 고집과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것도. 근데 이제 와서까지 숨기려고 해? 준호 씨는 알아야 해. 자기 삶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준호는 손으로 식탁을 세게 짚으며 몸을 떨었다. 거짓이라니, 제 삶이 거짓이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서명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준호 씨, 미안하지만 당신은 영희 씨의 친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커. 당신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 그 사람도 아니야. 영희 씨가 오래전 남편 말고 다른 사람과 얽혀 낳은 아이,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엌은 얼어붙었다.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연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리고 영희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멍했고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갈등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다. 시댁과 며느리의 불화도 아니었다. 그것은 혈연과 가족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실이었다. 박영희의 침묵, 서명자의 고백, 그리고 준호의 혼란이 서로 부딪혀 폭풍이 되었다. 명절 밥상 위에는 음식 대신 세대의 짐과 숨겨진 진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회한이 오르고 있었다. 영희는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이날이 올 줄 알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부엌의 공기는 더 이상 평범한 집안의 공기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심판의 장이었다. 부엌은 긴 폭풍을 지나고 난 뒤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마치 집 안 구석구석에 가라앉은 연기처럼 불길한 침묵이 남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사진과 편지가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명자의 고백은 모두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는 싸울 기운조차 빼앗아가 버렸다. 먼저 미정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됐어요. 이제는 그냥 덮고 가죠. 뭘 더 따져봤자 상처만 깊어질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체념에 가까웠다. 그동안 날카롭게 맞섰던 기세는 꺾여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만 남아 있었다. 준호는 손에 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차피 지금 알게 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난 그냥 아버지 아들이고 어머니 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을 부정할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는 쪽을 택했다. 그게 아니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영희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식탁 위를 적셨다.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다 감당하마.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약해져 있었다. 그동안 고집스럽게 버텨왔던 강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늙고 지친 한 여인의 울음뿐이었다. 서명자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 그래, 그냥 여기서 멈추자. 오늘은 명절이잖아. 아이도 있는데 이 이상 더 어쩌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다연이 눈물을 닦고 말했다. 이제 그만 싸워요. 제발이요. 추석인데 다 같이 웃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다연이 말이 맞다. 우리 오늘은 그냥 웃자.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을 테니까. 준호도 힘겹게 웃었다. 영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억지로 추스르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다연이 말이 옳다. 오늘은 오늘만큼은 그냥 가족으로 남자. 순간 부엌은 오랜만에 조용히 숨을 돌리는 듯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드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편지 뭉치 중 한 장이 바람에 휘날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연이 그것을 주워들었다. 편지의 종이는 다른 것보다 더 낡아 있었고 글씨체도 약간 달랐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까 거랑은 다른데요? 순간 영희의 얼굴빛이 굳어졌다. 그녀는 황급히 손녀에게서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미정의 눈에 들어갔다. 미정이 편지를 펼쳐 읽었다. 그 안에는 짧지만 결정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호는 내가 만든 진실이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인 동시에 내가 감춰야만 한 죄의 증거다. 부엌은 다시 얼어붙었다. 지금까지는 준호가 친아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과 고백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진실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준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만든 진실이라니. 어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냥 거짓말로 태어난 겁니까? 영희는 얼굴을 감싸쥐고 흔들렸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이제 변명조차 되지 못했다. 잠시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안도하던 순간 더 깊은 진실이 다시 고개를 내민 것이다. 밥상 위에 오른 것은 여전히 음식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랑과 죄 그리고 조작된 운명이 가족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었다. 편지 한 장이 평화를 산산이 부쉈다. 준호는 내가 만든 진실이다. 짧은 문장은 검은 물결처럼 식탁 위로 번져나갔다. 쌍화차의 마지막 김마저 사라진 부엌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박영희에게로 모였다. 누구도 다그치지 않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박영희는 의자 등받이를 움켜쥔 손을 떼지 못했다. 그 손등 위로 세월이 그려놓은 골이 깊게 패여 있었다. 차가운 잔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오래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무너뜨렸는지 그제야 선명했다. 어머니, 그 문장 어머니가 쓴 거죠? 질문은 낮았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속삭임이 가장 날카로웠다. 영희는 마침내 시선을 들었다. 한 번도 떼지 못했던 말이 오래 굳은 껍질을 깨듯 서서히 밖으로 밀려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썼다. 부엌의 공기가 한치 더 가라앉았다. 서미정의 눈이 떨렸고 다연은 울음을 멈춘 채 작은 숨만 몰아쉬었다. 서명자는 팔짱을 풀고 천천히 의자에 등을 붙였다. 누구도 덧말을 얹지 못한 잠깐의 정적. 그 틈을 영희가 이어받았다. 영희는 식탁 위 상자를 자신 앞으로 끌어당겼다. 종이의 낡은 가장자리가 손끝에 걸렸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젊은 날의 자신과 옆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낯선 남자. 그 사진이 이 집안의 밥상을 뒤집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었다. 영희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다. 곧 곧게 펴졌다. 그의 여름 영희는 공장 기숙사 빨래터에서 처음 그 아이를 보았다. 허리춤만 한 바구니에 담긴 채 한밤의 울음으로 기숙사 복도를 깨우던 작은 생명. 누군가 서둘러 두고 간 흔적, 유모차도 없었고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잠깐만 봐달라 하던 여공은 다음 날 공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뒷말만 남았다. 지병으로 쓰러졌다느니 다른 도시로 갔다느니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다. 영희는 이미 아이를 2번 잃은 적이 있었다. 첫 아이는 겨울의 끝자락에, 둘째는 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다. 그 뒤로 남편은 바깥일에 파묻혔고 사랑은 말 대신 습관이 되었다. 새벽이면 혼자 밥을 지었고 밤이면 혼자 방을 지켰다. 집은 있었으나 품은 비어 있었다. 빨래터에 아이를 안아 올린 그 순간 영희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놓으면 안 된다. 설명할 수 없는 문장이 손보다 먼저 가슴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다. 잠시뿐이라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이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인을 찾으러 다니던 발걸음은 점차 줄었고 대신 아이의 체온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왔다. 손에 술 기운을 안고 이건 누구 아이냐? 영희는 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길게 묻지도 않았다. 다만 짧게 말했다. 호적에 올릴 순 없어. 그리고 더 짧게 덧붙였다. 우리 일은 우리끼리. 남편은 오래 살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영희의 품에는 아이만 남았다. 이름이 필요했다. 가족이 필요했다. 호적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영희는 진실보다 먼저 살아남을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낯선 남자는 친족이 아니었다. 공장 합숙소의 경비원이자 동네 사진관 사장과 친한 사람이었다. 아기를 안고 사진을 찍어달라 부탁했을 때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면 보여줄 사진이 필요하다는 말에 그는 조심스레 아이를 받쳐들었다. 사진관의 플래시가 번쩍이는 순간 영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다짐을 증명해줄 소품이 필요했다. 그래서 편지가 시작되었다. 편지의 첫 문장을 떠올릴 때 영희는 스스로에게 낯선 필체를 강요했다. 세상 어딘가 있었을지도 모를 아버지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영희야, 아이는 잘 크고 있지? 서툰 남자 글씨를 익히느라 밤마다 백지를 망쳐야 했다. 몇 장은 불에 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남자의 목소리는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목소리는 만들고 싶은 세계를 붙들어 주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자 나의 아이이기도 하다. 그 문장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살려야 하는 관계를 말했을 뿐이다. 그럼 이 모든 편지와 사진이 내가 만든 거다. 하나도 우연이 아니다. 그때는 그게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말이 떨어지자 다연이 숨소리를 죽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천천히 숙였다. 지킨다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 영희는 준호를 보지 못했다. 대신 그의 어릴 적 뒷모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장독대 앞에서 고무신을 뒤집어 신던, 무릉덩이에 비친 하늘을 손바닥으로 떠올리던, 밤에 열이 오르면 엄마 대신 어머니라 부르며 이를 악물던 그 아이. 피가 아니어도 손으로 건져 올린 시간들로 가족이 된 존재. 그러나 세상은 피를 먼저 물었다. 서류는 도장을 원했다. 그래서 영희는 죄를 쌓았다. 출생신고 날짜를 바꾸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사정을 늘어놓고 기록의 빈칸을 거짓으로 채웠다. 그때의 떨림이 지금 손등에 굵은 선이 되었다. 서명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빛이 스쳤다. 미정은 모서리 잡은 편지를 놓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돌이켜보면 미정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공기 어딘가에 말하지 못한 것이 떠 있었다. 요령부득의 예의, 설명되지 않는 불편, 이유를 찾지 못한 피로. 오늘 비로소 형태를 얻었다. 그럼 저는 누구입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어머니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아들이다. 대답은 빠르고 단단했다. 영희는 그 말에 자신의 모든 세월을 실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서류와 진실로 쌓아 올린 밤들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도 결국 한쪽이 더 무겁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거기서 꺾였다. 억지로 끌어올렸던 분노는 방향을 잃었다. 그가 향해 있던 대상이 지금껏 자신을 덮고 있던 지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의 발밑이 기우뚱했다. 지붕을 원망하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한다. 그는 그 단순하고 잔인한 이치를 어른이 되어서야 배웠다. 영희는 상자 바닥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 붙잡아 가장 테두리가 누렇게 변색된 봉투. 봉투 겉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에 열 것. 영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뜯었다. 엷은 종이 2장. 첫 장에는 고백이, 둘째 장에는 절차가 적혀 있었다. 고백은 이미 말했다. 절차는 앞으로 할 일이었다. 호적의 정리, 친생부모 불명으로의 정정, 그리고 손녀 다연의 기록에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영희는 그 문장을 밤마다 고쳐 썼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다시 괄호 안에 어휘까지 번복하며 가장 덜 아픈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덜 아픈 길은 없었다. 오직 늦지 않은 길만 있었다. 나는 오늘 이걸 올릴 생각이었다. 밥상 위에. 말로 꺼내면 누구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상자를 일부러 꺼내 놓았다. 다연이가 열 줄 알았다. 아이 손으로 열려야 어른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는 스스로의 비겁함을 가볍게 꾸짖듯 웃었다.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눈가에 맺힌 물기가 다시 번졌다. 왜 하필 명절이었습니까? 왜 하필 밥상 위였습니까? 질문은 정당했다. 명절은 모이는 날이고 밥상은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모여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지켜진 게 밥상이었다. 내가 지킬 수 있었던 건 그것뿐이었다. 그래서 거기 올리면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 이 집의 시작과 끝이 다 거기 있으니까. 서명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끝내려면 그릇을 비워야지. 채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녀의 말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 부드러움이 미정의 어깨를 흔들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얇았다. 한 집에서 같은 바람을 맞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추울까? 미정은 마음속으로 물었다. 준호가 봉투의 2번째 장을 받아들었다. 활자와 손글씨가 섞인 절차의 목록.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했다. 이후의 삶이 바뀐다는 것, 그러나 관계의 이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그릇을 들어 옮기듯 말을 꺼냈다. 알겠습니다. 절차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밥을 먹읍시다. 그 말은 화해가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다만 붕괴의 속도를 늦추는 문장이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긴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문장에 기대선다. 오늘의 잘못된 문장은 내일의 덜 틀린 문장을 위해 필요한 가교였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을 손끝으로 쓸었다. 먼지가 묻어나왔다. 그녀는 그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상자를 덮었다. 상자 덮개의 나무결이 손끝에 단단히 닿았다. 그 감각이 이상하게도 안도처럼 느껴졌다. 오래 숨기고 지켜온 것의 끝은 이렇게 손에 남는 질감이었다. 나는 죄를 지었다. 거짓말로 아이를 지켰다. 그 대가를 오늘 받는다. 말을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얇게 스며들었다. 연기 냄새와 기름 냄새, 쌍화차의 남은 향기가 한데 섞여 나갔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어있음이 놓였다. 그 비어있음이 처음으로 이 집에 들어온 정직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다연이 살금살금 다가와 영희의 옆구리를 안았다. 할머니, 배고파요. 아이의 말은 슬픔을 모르고 정확한 현재만을 가리켰다.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움이 손끝에 오래 남았다. 준호가 싱크대 쪽으로 걸어가 불을 낮췄다. 넘쳐 굳은 자국을 닦아내고 전을 다시 달구었다. 미정은 마른 행주를 새로 꺼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이 움직였다. 서명자는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모두의 등 뒤로 가을빛이 얇게 흘렀다. 밥상 위에는 잠시 후 음식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놓여야 할 것이 있었다. 바로 침묵의 자리를 바꿔놓는 결심. 영희는 빈 접시 하나를 식탁 맨 앞에 놓았다. 오늘의 빈자리를 위해, 그 빈자리가 이 집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문득 첫 새벽에 끓인 차가 떠올랐다. 국화차를 버리고 쌍화차를 택했던 오늘의 선택. 허기를 메우려던 몸의 습관. 그러나 허기는 몸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다. 그녀는 알겠다 싶었다. 허기는 말로 채워지지 않는다. 단지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 스쳤다. 누군가 건넌 골목에서 송편을 나누는 듯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속으로 아주 짧은 인사를 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것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인사였다. 상자는 덮였고 봉투는 접혀 서랍에 들어갔다. 절차의 목록은 준호의 호주머니로 옮겨갔다. 그리고 부엌 한가운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올라있지 않은 밥상이 잠깐 동안 존재했다. 그 잠깐이 길었다. 그 기름이 정직이었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그릇부터 올리자. 그 말은 초대였다. 그리고 책임의 선언이었다. 그릇이 하나 둘 자리를 찾았다. 금세 음식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밥상은 그 어떤 날보다 가벼울 것이다. 무거운 것은 이미 내려놓았으니까.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실밥 끝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빛이 부엌 바닥에 작은 점들로 흩어졌다. 영희는 그 점들을 밟지 않으려 발끝을 조심스레 옮겼다. 오래전 빨래터에서 아이를 처음 안아 올릴 때처럼 한 생을 다시 들어 올리는 마음으로. 이 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오늘 오래된 거짓이 제자리를 비켜주었을 뿐이다. 이제 남은 건 그 빈자리 위에
무엇을 올릴지 다시 고르는 일이었다. 그리고 밤이 오면 달빛 아래 식탁은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그때 흘러나올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의 새로운 쓰임. 그 침묵을 배우는 일이 이 집이 내일부터 할 공부였다. 가을 저녁은 유난히 짧았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더니 금세 푸른 기운이 집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명절 아침부터 이어진 소라는 끝내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만들지 못했다. 대신 남은 것은 지쳐버린 얼굴들과 가라앉은 목소리뿐이었다. 부엌은 다시 정리되어 있었다. 넘쳤던 국물은 닦였고 눅눅하게 스며든 바닥은 걸레질로 반짝였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올랐다. 그러나 평소보다 소박했다. 몇 가지 전과 나물, 갈비찜, 그리고 늦게 끓인 맑은 국이 한쪽에 놓여 있었다. 분명 한상 가득한 차림이었는데 모두의 마음에는 무언가 빠져 있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앉았다. 젓가락 소리만이 고요히 흘렀다. 어린 다연이 국을 떠먹으며 작은 소리를 냈을 뿐 그 외의 대화는 없었다. 아이의 소리는 이 집안의 마지막 불빛 같았다. 미정은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더는 따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켰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듯 했지만 억지로 넘겼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편지의 잉크 자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영희는 그 둘을 바라보다 조용히 국을 떠냈다. 국물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었는데 그녀는 숟가락으로 그것을 조심스레 걷어냈다. 마치 이 집 위에 떠 있는 오래된 불신을 걷어내려는 듯한 손길이었다. 많이 먹어라.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식사가 끝난 뒤 식탁은 차츰 비워졌다. 그릇이 포개지고 숟가락이 싱크대에 닿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다.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아이의 웃음도 울음도 어느새 잠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연은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 평온한 얼굴은 이 집의 어느 누구보다 깨끗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부엌 창밖을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발걸음은 의외로 단단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짊어져야 할지 알았기 때문이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수긍도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방문을 닫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영이었다. 그녀는 식탁을 정리하다가 빈 그릇 하나를 맨 앞에 그대로 남겨두었다. 아침에 자신이 올려두었던 바로 그 빈 그릇. 그 그릇은 아무 음식도 담지 않은 채 식탁의 중심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부엌불을 끄고 어두운 빛만이 남은 공간에 앉았다. 손에는 식어버린 쌍화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차갑게 식은 차는 더 이상 향도 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입술에 대었다. 끝났구나. 중얼거림은 작았고 공기 속에서 금세 흩어졌다. 그러나 그 짧은 소리가 그녀의 오랜 세월을 정리하는 마침표 같았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하얀 빛은 부엌 바닥을 어루만지고 식탁 위 빈 그릇을 환히 비췄다. 그 빛 속에서 마치 누군가 함께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한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스며들었다. 긴 세월 숨겨온 비밀이 드디어 바깥 공기를 만났고 그 무게는 이제 가족 모두의 몫이 되었다.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다. 집안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불 꺼진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 빈 그릇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워진 영희 자신의 자리였다. 그녀는 방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을 돌아보았다. 달빛은 여전히 그릇 위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말 대신 남은 침묵이 이 집의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 듯 했다. 그리고 문이 닫히며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남은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과 달빛의 가벼운 떨림뿐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로 들릴 테니까요.